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최대 외교 안보 이슈는 역시 정전협정 70주년 관련 소식들이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다시 한번 대규모 전승절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과시하며 미국을 향해 위협 발언을 쏟아냈고,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본격화된 북중러의 연대와 밀착은 동북아 안보 환경에 더욱 만만찮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교안보 분야 취재하는 이준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북중러의 밀착 행보, 사실상 이미 예고됐던 장면이지만 예상보다 훨씬 파격적이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북한 열병식에서 부각된 북중러 연대 행보와 그 의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북한은 이번 대규모 열병식에서 또 한 번 핵무력을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 러시아 대표들이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관람하며 삼각 연대가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네, 북한은 열병식을 계기로 신형 무인기들도 공개했습니다. 미군이 보유한 첨단 무인기들과 외형, 또 크기가 너무 비슷해서 해킹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하지만 그 성능에 대해선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승절 행사 기간 내내 중국보다는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탄약과 포탄 공급이 절실한 러시아와 에너지와 식량 지원, 또 군사기술 이전을 노리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멸망 등의 표현을 거론하며 또 한 번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자신들에게 핵을 사용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며 으름장도 났습니다. 네, 정전협정 체결일, 그러니까 70년 전에 남과 북의 전쟁이 중단된 날이죠. 네, 북한은 이날을 전승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담긴 의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이라는 이 약칭인데요. 말 그대로 자신들이 한국전쟁에서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 6.25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더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도 북한 정권은 여전히 남한과 미국에 의한 침략, 즉 북침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걸 자신들이 막아냈다면서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북한은 특히 5년, 10년 주기 등 이른바 꺾어지는 해, 이 전승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늘 대규모 열병식을 열어오고 있고, 또 전쟁 당시 자신들을 지원한 이른바 혈맹,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고위급 대표들을 초청해서 가끔 각종 교류 협력의 동력으로 삼아오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이번 70주년 기념일이 그동안 국경 봉쇄로 중단됐던 외교 관계와 또 교역 등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까지 초청해서 성대하게 행사를 치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리홍중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을, 러시아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각각 파견했습니다. 네, 열병식이 열린 게 27일 밤, 지난 목요일 밤이었는데 네, 역시나 예상한 대로 여러 가지 무기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동원된 무기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역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무기체계는 열병식 마지막 부분에 등장했는데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최신형 ICBM 화성 18형이었습니다. 네. 이 ICBM은 북한이 지난 2월 군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를 했고, 지난 4월과 또 이달 12일에 두 차례 시험 발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5,000km 이상으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요. 다탄두 ICBM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 미사일인데요. 현 시점에서 북한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전까지 최강으로 평가받아온 ICBM 화성 17형도 바로 뒤이어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무기들도 있었습니다. 샛별 4형, 또 샛별 9형이라는 이름이 붙은 무인 정찰기와 공격용 무인기들인데요. 이 무기들은 무엇보다도 크기와 외관이 모두 미국 첨단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또 무인 공격기 리퍼하고 판박이처럼 닮아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외형이 너무 똑같다 보니까 미군 설계도를 해킹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는데, 또 그것과는 별개로 이 북한이 가진 이 기술 수준을 놓고 가늠해 본다면 실제 비행 능력이나 탐지 센서, 또 정밀 타격 무기 체계 등의 측면에서 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이제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 밖에도 지난 3월에 개발 시험 사실이 처음 공개됐던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을 비롯해서 전술핵을 투하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600mm 초대형 방사포 등이 이번 열병식에서 줄줄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번 열병식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이 이 중국보다는 러시아 대표단을 먼저 소개하는 등 좀 중국보다 러시아와도 밀착된 행보를 보였거든요.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좀 상당히 좀 보기 드물었던 장면이 예. 맞습니다. 네, 이번처럼 러시아 대표단, 그것도 현직 국방장관 같은 이런 인물이 북한 열병식에 참석한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더구나 쇼이구 장관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자리를 비우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김 위원장의 환대 행보도 파격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열병식 하루 전날 김 위원장이 쇼이구 장관과 군사 장비 전시회를 찾는 등 그야말로 홍보맨 역할까지 연출을 했는데요. 열병식 본 행사에서도 러시아가 중국보다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당연히 양쪽 이해관계가 찰떡처럼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면 연출될 수 없는 모습들일 거고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쇼이구 장관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일종의 거래, 빅딜이 성사됐거나 앞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그런 관측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장기화로 각종 무기가 바닥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약과 포탄, 또 무인기 등을 제공받고 러시아는 그 반대 국부로 첨단 전투기나 ICBM, 인공위성 관련 기술, 또 에너지와 식량 등의 군사 경제적 반대 국부를 제공하는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건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의 폭과 깊이에 따라서 한반도 안보 환경도 더욱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생긴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핵 강국이잖아요. 이 그렇죠. 나라의 군사령탑인 쇼이구 장관. 쇼이구 장관이 북한의 무기들을 봤을 때 과연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네, 화면 속 쇼이구 장관 표정을 보시면요, 뭐 좀 미소를 짓는 모습은 잘 안 보이고, 예. 어쨌든 좀 굳은 표정도 아니고 좀 속내를 좀처럼 짐작해 보기 쉽지 않은 표정들인데, 다만 이런저런 추정들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모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일촉즉발, 정면으로 맞선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러시아 입장에서 당장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 행보가 그리 싫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쇼이구 장관이라면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만큼은 신경이 쓰이고 또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어쨌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코앞에 있는 이웃 나라가 만만치 않은 핵무장 국가로 변신한다는 건 당연히 반갑지 않은 거고요. 더구나 국제관계에선 영원한 적도 또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이 있는데, 훗날 혹시라도 관계가 틀어진다면 러시아 입장에선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네. 쇼이구 장관 입장에선 핵무장 욕심을 키우고 있는 북한을 보면서 상당한 경계심도 들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이 이번 열병식 연설에서 역시나 대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위협 수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열병식 연설은 김정은 위원장 대신에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했습니다. 네. 초점은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강 국방상은 이제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핵전쟁을 일으키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핵으로 공격을 하면 북한의 보복 핵 공격에 미국 역시 멸망하게 될 거다, 이런 위협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네. 최근 북한의 선제 핵 공격에 정권 종말을 거론한 한미의 경고에 대한 일종의 맞불놓기식 대응으로 보이는데요. 하나 더 주목해 볼 건 당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열병식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메시지 수위를 조절한 건지, 아니면 최근 주요 국가 행사에서 김 위원장이 계속해서 연설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다른 공통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현재까지는 여러 해석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열병식의 내용과 의미 지금까지 저희가 다각도로 한번 살펴봤는데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역시 한미일 북중로라는 진영 간의 이 신냉전 구도가 더욱 명확하게 확인된 무대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북중러 최고위, 고위급 인사들이 주석단에 올라서 어깨를 나란히 한 채 한미를 겨냥한 핵미사일들에 대해서 거수 격려를 하고 또 박수를 치는 장면들이 발신하는 그런 대외적 메시지라는 게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예.
또 하나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공식적인 핵 보유, 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이 5국가, 이른바 P5 중에서 2개 국가 대표를 공식 초청해 자신들이 핵무력을 거침없이 과시한 측면인데요. 핵 강대국들이 자신의 핵 개발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이런 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는데, 앞으로 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이 북한의 대외적 행보가 더욱 노골화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중 관계, 최소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북중 관계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대목들이 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북중러 결속의 방향성만큼은 확실해 보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선 북중, 북러, 중러 사이 온도차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인 만큼, 일각에선 중국이 이번에 최고 지도부 일원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대신에 다소 애매모호한 위치의 인물을 보낸 점 등을 놓고 볼 때 다소 거리를 두는, 또 절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역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달 18일에는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미일이 3국 정상회의만을 위해 별도로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북핵 위협 그리고 본격화된 북중러 연대 행보에 대해 어떤 대응 방안들을 논의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준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